학생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탐구의 어떤 팁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실제 AI를 활용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소서 이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수준 높고 그런 자소서들만 이제 보통 보시기 때문에 이거 뭐 벌써부터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소서는 이렇게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나를 소개한다 뭐 이렇게 이제 순진하게 접근하실 문제는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역량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소서를 너무 잘 쓰면 내가 다 합격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어차피 검증을 다 하기 때문에 그죠? 자소서 수준이 이제 점점 이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평가자들은 그렇게 썩 믿지는 않는다. 일단 학생 그 자체를 보려고 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 그 자체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필수 지참물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문제가 자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참물이다. 이 정도의 중요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마 자소서 예전에 저희도 소시적을 생각해 보면 뭐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소서를 써야만 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세요? 쉬우셨나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자소서가 쓰기가 어렵냐?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데 실제 자기 모습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소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맨날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유튜브나 보면 살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자소서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둘도 없는 인재로서 삼성전자를 애플을 이겨버리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어떤 야망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떠냐?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뭐죠? 그냥 뭐 학교 학원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숙제 홈워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집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혼나고 뭐 그렇게 이제 허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소서에 이제 써야 하는 것은 갑자기 이제 고퀄리티 뭐 자기도 학습 혹은 탐구한 걸 써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발생하죠? 인지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자소서가 이렇습니다. 입시용 자소서만 이런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학습한 것을 쓰지 말고 탐구한 것을 써야 돼요. 만약 어떤 학생이 내가 학습한 것을 쓰고 있다. 내가 뭐 2차 방정식 뭐 아니면 근해 공식을 뭐 어떻게 학습을 했고 뭐 영어 단어를 뭐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만 계속 자소서에 쓰면은 그 자소서의 품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과 탐구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적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습했던 거, 학생 때 학습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뭐 수학도 뭐 선대에 어떤 누군가가 해놓은 풀이 같은 것들을 막 모방하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구나 다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탐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학습을 한 것을 기반으로 어떤 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능동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동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응용 정도, 뭐 10대 학생들이 뭐 대단한 창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습한 것을 응용하는 것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굉장히 인간적인 특징이죠. 동물이나 AI도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 학습을 할 수 있지만 탐구하는 AI는 아직까지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학습한 것을 쓰지 말고 탐구한 것을 써야 된다. 특히 이런 유형의 학교들은.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막 뭘 하고 1단계에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내면화 정도를 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면화라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어떤 탐구한 것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나의 어떤 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결론 부분에 어떤 실적을 쓰게 되면은 내가 이 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전교 1등을 했다, 혹은 경시대회에서 뭐 1등을 했다,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기재배제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화해서 바꿔서 내면화 정도를 써주는 것이 좋겠고, 기재배제사항은 뭐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학생이 이제 초안이라고 한 학생이 써온 게 있는데, 이거 기재배제 사항에 해당할까 안 할까요? 초등학교 때 얘기는 쓰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뉴욕에 여행을 갔다, 가족 여행을 갔다. 자, 이런 게 이제 애매하게 이제 판단이 좀 애매하잖아요. 경계선에 걸려 이게 뭐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 평가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제 어떤 뭐 국제중학교에는 이제 그 층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층의 이제 리더들이죠. 그럼 그 뭐 층장한 걸 쓰고 싶어 하죠, 학생들이. 자기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인쇄에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출신 중학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면은 이렇게 개념 설명문을 쓰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습한 거, 학습 과정 설명문을 써야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별로 읽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뭐, 가령 이제 리걸 테크에 대한 어떤 탐구를 했는데, 친구들이랑. 이게 사실은 개념 설명문이란 말이에요. 리걸 테크에 대한 설명문, 뭐,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문, 뭐 온갖 이론에 대한 설명문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한 500자는 될 거야. 500자까지는 안 되고, 한 3, 400자 될 거란 말이죠. 공간 낭비다.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동아리 활동에서 접한, 이 리걸 테크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친구들이랑 학습을 했다. 이렇게, 뭐,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개념 설명문으로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팁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중고죠. 학습도 해야 되고, 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탐구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학생이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탐구의 어떤 팁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실제 AI를 활용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학교 과제에 뭐 너무 응용하지는 말고 실제 AI 활용 사례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챗 GP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챗 GPT가 2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3.5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뭐 2년 전 자료밖에 없잖아요. 2년 전에서 이제 딱 끊어지잖아요. 최근 자료가 없고. 4.0은, 챗 GPT 4.0은 유료면서, 최신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이제 챗 GPT 4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홈페이지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파일럿이라는 건데, 이게 핸드폰 어플도 있습니다. 그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을 받으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활용해보고 작곡도 해줘요. 그림도 그려주고. 그렇습니다.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데, 아스피린 합성 실험에 대해서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잘 줍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얘랑 소통하면서 좀 디벨롭하고 심화하고 뭐 가지 뻗어나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 뭐 실험 목표와 재료, 과정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식인에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고. 2번째 팁을 드리자면 이제 자료를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말고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치면 나와요.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치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논문이라든가 어떤 학술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학술 검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궁금하면 요즘 이제 이런 거 화두기 때문에 AI가 그린 그림이나 뭐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탐구한 과정을 동아리에서 한번 해보고 자소서에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쭉 검색을 해줍니다. 날짜 순으로 검색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 대부분 클릭하면은 유료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면 쭉 보시다 보면은 여기 PDF라고 오른쪽 어깨에 이제 그 PDF라고 써 있는 그런 이제 그 PD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 때 너무 오래된 거는 그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5년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전 거는 좀 활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목차, 도대체 이 자료가 내가 찾은 자료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보려면 목차를 보시는 게 낫겠죠. 목차를 보면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저작권성에 대한 각국의 입법 현황까지 쭉 전문가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자기 인적 자본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다음 자소서 이제 끝났고 이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입시건 입사건 이 모든 면접은 이제 속성이 있다.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속성이냐면 이게 장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단기적인 접촉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특성에서 면접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모든 점들이 다 이제 뻗어 나오는 것인데,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있는데, 이제 눈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면접생이 면접장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들어오는데, 냄새를 맡을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면접 보러 오는 학생들을 이제 뭐 책에 비유를 해보자면 책 표지가 먼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책 내용은 그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떼기도 전에 첫 인상이 형성되어 버린다는 거고 결정이 난다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형성이 돼 버리고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으면 당연히 듣겠죠. 듣는데 보면서 이 학생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 피면접생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경향성은 더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제 오후가 되면은 면접관들도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좀 말씀을 좀 해주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표지 관리를 좀 신경을 써라. 표지 관리도 무시 못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그 만나 뵙는 분들이 뭐, 대학교 입학 사정관 분들도 계시고, 각 기업체 임원급들이시라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학부모님들 중에. 여기에 보면 다 똑같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표정으로 들어갈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웃어야 됩니다. 네, 일단 웃는 것이 좋은데. 왜 웃어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애들이 웃겠죠. 이득이 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이득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뇌 속에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태도나 표정을 나도 모르게 이제 따라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하고 싶고 웃고 있으면 나도 웃고 싶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 유명한 사진이 있죠. 새끼 원숭이도 이제 따라서 혀를 내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 영장류에게 이제 발달한 어떤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의 감정까지 따라하는 공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그죠? 학생이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이제 누렇게 떠가지고 들어간다라거나 아니면 뭐 슬픈 표정을 짓는다라거나 하면은 그쪽으로 미러링 되기 때문에 뭐랄까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도 이 세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이게 겨울이라서 춥고 엄청 긴장되거든요.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이제 평가자들이, 이제 면접관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나를 좀 호감적인 표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표정, 예를 들면. 이런 표정이 이제 거꾸로 내가 이제 면접생이 미러링을 당해버리면은 또 면접이 잘 풀릴까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딱 생각하세요. 내가 긍정적인 어떤 태도나 표정이나 컨텐츠로 미러링 시켜야지 거꾸로 미러링 당하면 안 된다. 면접은 끝난 것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제 외대부고에서 이제 전편입을 했습니다. 2학년. 결혼이 이제 해마다 생기기 때문에 전편입을 했는데 이제 2학년, 예비고 2학년, 고 2학년이 이제 2명이 이제 결혼이 생긴 거예요. 사회통합 전형 빼고 일반 전형상으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전국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지원을 했겠죠. 근데 이제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일반고에서 이제 이번 지원을 한 거야. 면접 보고 나서 면접 본 날 별로 연락이 없길래 따로 연락이 없길래 집에서 또 이불이나 걷어차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이불을 걷어찹니다. 왜 내가 그때 이 얘기를 못했지라는 후에 회안에 잡혀가지고 이불을 걷어차는데 뭐 그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틀 뒤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합격을 했다고. 근데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16대 1이었는데 제가 이 학생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면접 시작부터 끝까지 웃었는지 나올 때 이제 입꼬리가 이제 경련이 일 정도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대1 경쟁률이 2대1, 3대1이 아니라 16대 1입니다. 16대 1에 뭐 비슷비슷한 학생들 중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학생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표정이 합격에 상당한 그러니까 평가자들의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셨죠?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잘 말을 안 듣죠.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다 살아봐서 네가 이렇게 살았을 때 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건 아니겠죠. 잘 웃기만 한다고 합격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무시 못할 요소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가 완성이 됐다면 자꾸 말을 해버릇해야 돼요. 말을 안 해버릇하는데 혀가 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가 완성이 됐다면 자소서에 이제 혹은 학생부에 이제 어떤 쓰인 특정 개념이나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다 정리, 글씨 이제 손글씨로 정리하든 엑셀을 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워드를 쓰든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가 알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평가자들은 항상 약간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에서 예를 들면 가령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자기가 얼마나 융합적인 학생인지를 인재인지를 이제 어필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컷 했는데 갑자기 이런 추가 질문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학생은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고 어디서 이제 듣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읊조렸을 뿐이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자소서나 이제 학생부를 기반으로 어떤 면접 문제가 나올까? 예상 문제를 정리를 쭉 해보는 거. 이것도 자기가 하기 편한 대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